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모의평가 해설 3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독서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번 모의평가 푸는 걸 선생님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1교시 감독을 했어요. 선생님이 매 시험 이 해설할 때마다 여러분과 똑같이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나를 봐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 또 이제 학생들이 어떤 그런 느낌을 지닌 상태에서 이렇게 답안지를 또 이렇게 제출하는지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보면 크게 이렇게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모자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간 내에 쭉쭉쭉 읽고 문제 답을 골랐던 것이겠죠. 물론 이제 시간이 모자란 학생들도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만, 근데 대체적인 이제 그런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풀고 나서 이제 우리 선생님반 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답을 잘 못 고르겠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독서에. 이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제 느꼈었는데, 지문은 술술술 이렇게 좀 읽히는 편이에요. 예전에 그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 자체가 막 읽다가 탁탁탁 막 끊겨요. 이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이렇게 막 탁탁탁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 안 나가요. 매끄럽게 안 나가요. 그런데 이번 시험의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체적으로 보면 그 어려웠던 때보다는 그냥 쭉 이렇게 좀 이렇게 읽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도 쭉 이제 읽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의 답을 고르는데, 근데 요 문항들에 있어서는 요 답을 도출하는 사고가,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한 것들이 여러 문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잘 안 되고 뭔가 이게 뭐가 답이지라는 게 하나가 잘 안 골라지는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빠르게 고르고 지나가는 갔어요. 근데 끝나고 이제 나서 뭔가 쭉쭉 고르면서 이제 끝내긴 했지만 뭔가 답을 잘 고른 느낌은 아닌 그런 시험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험에 이 경향이 수능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문 자체는 아주 그런 까다로웠던 때보다는 좀 비교적 잘 읽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문제에 있어서의 답을 고르는 데는 세밀하게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어떤 지문과 그 다음에 문제의 선택지가 비슷하네 라는 그런 느낌에 의존해서 문제의 답을 고르면 결과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요, 선생님이 그 함정을 짚어줄게요. 그 함정을 꼭 체크를 하고요, 그 함정에 내가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잘 익혀서 그 방법을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좋아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사라진 화면에서 주제 통합 네 글자 봤습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하는 말입니다. 우리 가나로 이제 묶인 글이 독서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그런 교과서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평가에 반영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그런 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수능에도 이렇게 가나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에 관한 그런 내용이 그런 형식으로 문제 출제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교육과정,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 전 버전이에요. 그때부터 이런 주제 통합적 읽기가 강조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융합 세트라는 것이 모의평가 수능에 출제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주제 통합적 읽기가 좀 더 강화가 됐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런 학습 목표라는 것이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성취 기준이라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성취 기준이라는 것으로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를 강조하는 이런 경향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가와 나로 이렇게 글이 제시되었을 때 이런 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읽을 수 있느냐,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풀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를 잘 하고 수능 시험장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의 것으로 잘 만들면 수능 보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이제 볼 건데요. 지문 보기 전에 문제 푸는 그런 실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요령과 관련해서 문제를 빠르게 좀 훑어서 출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연습부터 이제 먼저 잠깐 해보도록 하겠는데, 20번 문도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 공통점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가와 나의 그런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처음 읽을 때부터 잘 파악한다고 한다면 시간을 굉장히 여러분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점 하나 또 체크하고요. 중요하다고 잘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20번에 이제 1, 2, 3, 4, 5 선택지 앞부분을 훑어내리면 반복되는 두 글자가 있어요. 뭐죠? 화제. 찾았습니까? 화제 보이죠? 자, 이게 화제라는 말을 발견하는 데는 1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자, 이렇게 화제란 말을 표시를 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뭘 했어야 되냐면 가의 화제를 반드시 짚었어야 됩니다. 나의 화제를 반드시 짚었어야 됩니다. 가글과 나글의 화제를 확인하지 않고 독해한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화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문제 풀 때 그렇게 자신이 파악한 화제를 선택지에 넣어서 그 선택지의 내용, 그 의미에 대해서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했죠. 이렇게 사고하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이 능숙하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점 꼭 유념하고요. 다음 21번 가의 형식론. 그러면 이제 형식론이라는 것이 출제 요소니까 가에서 형식론이라는 글자, 그와 관련 있는 정보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보면요.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란 말도 나오면 출제 요소는 무조건 견해 주장이에요. 그러면 가글을 읽을 때 견해 주장을 반드시 잘 파악해야 되겠죠. 특히 1, 2, 3, 4, 5에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것. 모방론자, 뒤샹, 낭만주의 예술가, 표현론자, 뒤샹, 제도론자, 예술정의 불가론자. 그쵸? 견해 주장. 그 다음에 23번 같은 문제,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23번 같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이제 꼭 잘 해야 되겠는데,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이제 메모 일부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선택지라는 것은 그 노트 모양 그 안에 1, 2, 3, 4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선택지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는 겁니다. 앞부분만 빠르게 훑어내리면 자, 콜링워드, 디키, 텐, 프리드, 프랑스. 뭐 프랑스는 국가 프랑스를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앞에 그 네 개를 보면 사람 이름이다라는 그런 판단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죠? 사람 이름이 이렇게 선택지 앞부분에 보이면요, 역시 견해 주장. 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면 기억의 관점, 니은의 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의 관점, 니은의 관점 지문에서 확인하고, 그럼 역시 견해 주장. 그러면 이 글 읽을 때 우리는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말들을 잘 짚으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론가 견해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 구별하면서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문이 아직 보지도 않았지만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문제만 훑고서도 파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문의 출제 요소를 파악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갖춰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파악한 것과 관련 지어서 이제 이 지문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읽어야 돼요. 선생님은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또 이제 짚어주는 설명을 하니까 실전처럼 여러분한테 이제 빨리 읽는 걸 보여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렇게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바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술이 무엇인가? 라는 이 예술의 정의에 대한 이런 문제를 미학에서 다룬다는 얘기죠.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자, 여기 모방론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말.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닮은 꼴이어야 한다. 자,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모방이니까 닮은 꼴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재현의 투명성 이론이라는 것인데 예술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모방론이. 여기 있잖아요. 예술의 정의.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다. 예술은 무엇이다? 그러면 자, 뒤에 이어지는 여기 내용을 이제 보면 낭만주의 사조가 나옵니다. 이 낭만주의 사조가 나오는데 모방론을 많이 세트했다고 합니다.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을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이제 필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한다고 한다면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어떤 이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일문단에서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 자, 요거를 여러분이 글의 화제로 짚었어야 돼요. 예술의 이 정의에 대한 문제. 자, 이게 가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다. 뭐 예술의 정의라고 파악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걸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날 보면 20세기 초에 콜링우드는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콜링우드의 견해 주장을 파악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콜링우드는요, 이미 평가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독서에서도요, 나온 것이 이제 이렇게 좀 달리, 형식을 달리해서, 어떤 포장을 달리해서 또 나오고 합니다. 여기 콜링우드 말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출제됐던 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출제됐었고, 모방론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디키도 뭐 기출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이제 또 이제 나오고 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견해장을 나타내는 말을 여기서 이제 잘 짚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이 지금 예술가의 마음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이제 규정하는 표현론이에요. 그렇죠? 표현론.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글은 지금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였으니까요. 앞에서 지금 이 예술의 정의와 관련하여 모방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방론으로는 낭만주의 사조의 예술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지금 답해야 되는데, 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요? 낭만주의 작품들은요,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방을 필수적 조건으로 삼지 않거든요. 모방이 예술이다라고 정의하면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이 예술가의 작품은 이 입장에서는 예술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하여 이제 여기 표현론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모방론 낭만주의 사조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표현론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표현론에서는 예술가의 마음. 자, 이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예술의 조건이다. 그러면 예술가의 마음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면, 그 예술가의 어떤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건 예술이다라는 거잖아요. 예술의 정의와 관련하여. 그래서 이 표현론에서는 진정한 예술 작품은 정신적인 거예요. 물리적 소재를 꼭 통해서 구성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현론과 이제 비슷한 시기에 제시된 게 뭐냐면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당연히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이란 말이 중요했겠죠. 형식론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론.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사람 이름 표시를 좀 여러분 하면서 읽으세요. 자, 벨의 형식론.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평가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된 사람들이겠죠.
전문적으로 또 공부를 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직관적으로 이제 식별한다는 얘기는 뭐 쉽게 얘기하면 척 보면 척 뭐 이런 거거든요. 어떤 논리적인 사유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알아보는 거를 직관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이런 의미 있는 형식.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형식이란 말은 작은 따옴표로 묶여 있으니까 이것에 이제 개념을 나타내는 말,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 그게 이제 의미 있는 형식이죠.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이 예술 작품이다라고 이제 예술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식론의 입장을 나타내는 말을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제 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형식론이 21번 문제 출제 요소니까. 그죠? 네. 이렇게 짚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21번 문제의 답을 빨리 골라야 했고요. 자, 다음 이어지는 걸 보면 20세기 중반에 뒷샹이 변기를 가져다 전시한 쌤이라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 세트의 특징, 그 지문에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 사례로 뒷샹이 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뭐 사진 봤을 텐데 정말 그 변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샹에 이렇게 뭐 사인 보이고 그러는데 정말 그냥 변기예요. 근데 예술 작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 다른 변기. 다른 변기. 자, 우리가 뭐 화장실 가면 흔히 보게 되는 그 변기랑 뒷샹의 변기랑 똑같이 생긴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변기는 예술 작품이 아니고 왜 뒷샹의 그 작품은 뒷샹이 제시한 그 변기는 예술 작품이 되느냐. 그런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그 이유를 자, 여기 보세요. 설명하지, 다음 말.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 패턴이 좀 적용이 되는데 쌤이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은 금방 패턴을 잘 적용을 했을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강조한 패턴이거든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죠.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대응 이론은 대안입니다. 어떤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건요, 한계입니다. 어떤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한계, 문제점과 관련하여 이런 대안 방안이 나타난 거잖아요. 요 한계, 그 다음에 대안 방안 패턴이에요. 선생님이 7법칙 강의할 때부터 그 다음에 수특 독서에 이어서 수완 강의할 때까지 정말 많이 강조했던 패턴입니다. 독해할 때 한계, 문제점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특히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견해 주장의 한계, 문제점. 관점 입장의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에 있어서의 한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한계 문제점이라는 건 견해주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의 견해주장, 기존 이론의 한계일 것이고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의 한계 문제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패턴으로 이렇게 파악하는 일기를 했으면 20번 문제 답을 잘 골랐을 겁니다. 20번 문제 엄청 많이 틀렸을걸요? 이 강의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틀린 사람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은 여러분 지금 시험 보는 날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다 치르지 않은 시간에 빨리 와가지고 지금 해설 강의 녹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보니까 3시 조금 넘었는데 선생님 예, 해설 강의 하는 날은 선생님이 참 정신이 없거든요. 아침부터 막 이런저런 서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해설 강의 하는 건데 이 문제 그 정신없는 중에 와중에도 봤을 때 요거 학생들이 많이 틀리겠구나 싶더라고요. 살짝 함정을 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20번 같은 문제 올 수능에도 당연히 요 20번 문제의 함정이 또 재차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20번 같은 문제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공부를 잘 해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 패턴 견해주장의 한계 꼭 주목해버릇 하세요. 수능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을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화,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네, 미술, 연극, 문학, 음악 이런 것들 서로 다르지 않냐?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럼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 아울러 가지고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가지고 예술이라고 정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이게 이제 바로 웨이츠의 예술 정의 불가론인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대응 이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대응 이론 중에 첫 번째가 예술 정의 불가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가 이제 바로 뭡니까? 여기 이제 뒤에 있는 제도론이잖아요. 디키의 제도론. 이렇게 읽었어야죠. 그러면 우리 표현론 형식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존 이론의 한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나온 것이 두 가지 대응 이론입니다. 이 두 가지 대응 이론은 예술 정의 불가론, 그 다음에 제도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제시가 될 때 이 사례를 제시하면서 그 기존 견해 주장, 기존 이론의 한계, 문제점을 짚으면서 이것들을 대안 방안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내용 전개 방식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했고요. 그의 이론은 예술의 정의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네, 이 기존의 이론들 사실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없는 걸 사이비 명제라고 하거든요. 사이비 명제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 웨이츠의 주장입니다. 예술의 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없는 걸 왜 논의하냐? 불필요하다라는 거죠. 이해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제도론입니다. 예술계라는 이 예술계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제도와 통하는 건데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감상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제도예요. 이 제도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은 감상할 만한 작품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것. 그것이 예술작품이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디케의 제도론도 지금 계속 예술의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죠. 제도론이다.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 솔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그런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디케의 견해는 제도. 제도하면 절차와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말이 겁니다.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거치기만 하면 저 절차와 관리에서는 당연히 인정받는 거예요. 이 절차와 관리를 통해서 여기 앞에서 얘기한 여기 감상의 후보 자격을 수여받았다. 인정받는 겁니다. 이렇게 후보 자격을 수여받는 그런 절차와 관리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그런 예술작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분류적 이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의 정의 이제 이거 글의 화제로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화제를 반드시 짚고 첫 번째 문제의 답을 골라야죠.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는 시도이자 공통된 본질 이게 이제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인 거죠. 예술은 A이다 할 때 이 A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공통된 본질인 것이고 예술의 필요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예술은 A이다. 근데 필요충분 조건이면 A이면 예술이다. 이것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것을 찾는 시도다 라는 얘기로 자, 글을 이제 맺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간을 읽었고 나를 봅시다.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글의 화제 여기서 파악되죠.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 그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뭐에 대한 논의예요? 여기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 그러면 이거를 나의 화제로 짚었어야죠. 그럼 이제 나의 화제를 여기다 써봅시다. 나의 화제는요,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 이거예요. 자, 이렇게 화제를 파악을 하고요. 이제 이 화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 짚어야죠. 자, 어떤 얘기하고 있느냐?
주요 비평 방법으로 이제 맥락주의 비평, 맥락주의 비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맥락주의 비평이랑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짚어줄 텐데, 자 여기 이 기존 이론의 자 요 사례와 관련해서 여기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냐, 이 사례와 관련해서 기존 이론의 한계, 이 문제점을 제시한 다음에 요 한계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서 이제 요 이론들을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 각을 해서 여기도요 이 맥락주의 비평 관련해서 이 맥락주의 비평의 한계, 이 문제점을 바탕으로 자 이거에 대한 어떤 대안 방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비평 두 가지, 형식주의 비평과 그 다음에 인상주의 비평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읽을 때도요 이 한계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의 패턴으로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었어야 돼요. 그러면 공통점 결국 파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조할게요. 가나로 엮인 걸 읽을 때 반드시 가글과 나글의 공통점 차이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처음 읽을 때부터 그걸 파악하는 연습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여러분이 실전 연습을 또 할 거니까 할 때마다 꼭 그런 공통점 차이점을 처음 읽을 때 그때 파악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그만큼 시간 벌고 여러분이 좀 더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 화제와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그 다음에 이제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맥락주의 비평 이제 설명하죠. 주로 예술 작품이 창작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 갖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그 개념,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때는요. 이름을 고려를 좀 해요. 여기 맥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맥락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짚으면 돼요. 사회적 역사적 배경, 이게 맥락이잖아요. 맥락을 중시하는 겁니다. 비평가 10 나옵니다. 사람 이름 체크하고, 예술작품이 창작된 당시 예술가가 살던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야? 맥락이잖아요. 이런 맥락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 맥락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무엇의 비평의 근거. 그 이유는 예술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이 문화, 자 이것의 어떤 상징과 믿음, 이런 것들이 그 예술작품이 창작된 어떤 그런 맥락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술가가 속해 있는 이런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하며, 그 다음에 예술가가 속한 이런 사회의 특성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비평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창작된 시대적 상황 외에 작가의 심적 상태나 이념을 포함하여, 네, 이 시대적 상황에 관한 얘기는 앞서 다 짚었고요. 이제 여기서 새롭게 작가의 심적 상태와 이념도 그런 맥락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그런 맥락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을 하는 게 맥락주의 비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걸 보면, 그럼 맥락주의라는 것이 이런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비평하라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라는 건 작품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그 자료를 근데 너무 중시하게 되면 그 말은 결국 작품 외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거죠. 그럼 너무 바깥에 있는 것만 신경 쓰는 거잖아요. 사실 어떤 그 작품의 핵심적 요소는 작품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작품의 핵심적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거 한계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한계에 대한 지적. 맥락주의의 입장, 그 견해 주장에 한계, 문제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맥락주의 비평의 문제점을 극복, 자 이게 키워드 준 거예요. 20번 문제 답 고르라고 키워드를 준 겁니다.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형식주의 비평과 인상주의 비평이 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맥락주의를 또 이렇게 표시하고 요거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른 측면이다, 대비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또 해야 했던 겁니다.
작품 외적인 요소, 이 객관적인 자료를 너무 중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반면에 그렇다면 이것은 대비되니까 저 객관적인 자료를 너무 중시하는 거 아니겠죠. 반대되는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런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 형식주의 비평 같은 경우 보면요. 당연히 그 외적인 요소보다는 그 작품 안의 내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거예요. 대비되죠? 네, 그런 이해를 해 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강조를 하면 요 한 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서의 성격, 이런 대안 방안으로서의 성격, 요 지문의 이런 패턴을 짚어야 했고요. 요 패턴 짚었으면 당연히 이제 요 패턴을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패턴 가에도 있었는데 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그렇게 공통점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자꾸 훈련하세요. 예술 작품의 외적 요인에 대신 외적 요소 대신에 대비되니까 작품의 형식적 요소랑 그 내적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 그런 정말 유기적으로 잘 짜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리드와 같은 형식주의 비평가들, 자, 프리드 이름 나왔으니까 체크하고, 작품 속에 표현된 사물, 인간, 풍경 같은 내용보다는 선, 색, 형태 등의 조형 요소, 네, 이것이 이제 작품을 이루고 있는 그 요소잖아요. 형식적 요소잖아요. 특히 형식적 요소를 중시하는 거니까 이런 형식적인 선, 색, 형태 등의 그런 조형 요소, 비례, 율동, 강조 이런 것도 이제 형식적 요소죠. 조형 원리를 예술 작품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여기는 것이 바로 형식주의 비평이다. 그래서 이제 형식주의 비평의 그런 견해장을 나타내는 말을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인상주의 이제 비평에 대한 내용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상주의 비평. 네. 인상주의는 자, 앞에 맥락주의 비평이랑 역시 또 이제 대비가 됩니다. 맥락주의 비평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해요. 근데 이제 인상주의 비평은 당연히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걸 보면 예술을 어떤 규칙이나 객관적 자료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비평가 대작들과 자기 자신의 영혼의 모험들을 관련시킨다. 영혼의 모험들. 어떤 이 비평가가 작품을 보고서 자기 나름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막 모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인상주의 비평이에요. 비평가 프랑스의 말처럼, 자, 여기 사람 체크하고, 자, 여기 프랑스에 이제 말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가 다른 저명한 비평가의 관점 신경 쓸 필요 없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인상주의 비평은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돼요. 작품 보고서. 인상주의 비평가는 작가의 의도나 그 밖의 외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비평가의 자유 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 비평이다. 이렇게 내용 파악하면 되죠. 네. 자, 지문 다 읽었고요. 20번 문제 봅시다. 이거를 정말 많이 틀렸다니까요. 이거 탁 봤을 때도 이거 많이 틀렸겠어요. 자, 왜 그런지 이제 봅시다. 대립되는 관점들이 수렴되어가는 역사적 과정을 밝히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쌤이 아까요 2부에서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보의 이미지. 우리 지문에 제시된 여러 정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요. 이 선택지 하나하나가 또 나타내는 어떤 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이 이런 이미지 갖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나한테 다가오는 건데 이거에 근거해서 자꾸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이미지에 근거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지문에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그것들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럼 이거 지문에 있는 말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특히 가 같은 글은 20세기 초,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에 처음 시작할 때 20세기 초고요. 다음 문단 시작할 때 20세기 중반? 뭔가? 시간적 순서대로 돼 있는데? 그리고 나의 글도 결국은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시간적 순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상상을. 여러분, 국어 문제 풀 때는 여러분 나름의 그런 상상력을 막 무한대로 펼쳐가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자, 여기 대립되는 관점들. 수렴된다.
수렴된다는 얘기는 모인다는 얘기예요. 모인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모여야죠. 그러면 이 글에서 뭐 표현론과 형식론과 관련해서 이 두 이론이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예술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이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요소가 있나요? 그 다음에 나글에서 제시한 맥락주의 비평, 그 다음에 형식주의 비평, 그 다음에 이 인상주의 비평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 설명했나요? 없잖아요. 이 말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정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 이 문제 왜 많이 틀렸느냐? 일단 선택지 하나하나가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정보의 이미지가 지문과 비슷한 면이 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함정입니다. 이 문제의 함정.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들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요소별로 겹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 연습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화제에 대한 이론들을 평가하여 여기서 이제 화제하면 가의 경우에는 예술의 정의, 나의 같은 경우에는 예술 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 그걸 생각해야죠. 그런 이론들을 평가하여 평가?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론들이 이제 이제 이런 게 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평가에 관한 요소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지는 거 세부적으로 이제 요거 판단을 하면 여기가 틀렸잖아요. 종합적 결론을 도출한다. 지금 가의 글 같은 경우에서 보면 자, 이 이론과 관련해서요. 이런 이론을 종합하는 그런 결론이 제시가 돼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에서도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과 관련하여 그것들을 종합하는 결론 글 끝에 제시하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꾸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화제. 자, 가의 글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겁니다. 이런 예술의 정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내용이 가글에 어디 있어요? 사회에 미치는 그런 효과와 관련해서 나글에 잠깐 언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3번 답 아니죠.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를 보면 화제와 관련된 관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네, 이게 가글에서도 살짝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존 이론의 한계 문제점. 자, 기존 이론의 한계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뒤샹의 그런 샘이라는 그런 작품과 관련해서요. 이 뒤샹의 그런 샘이라는 작품 병기입니다. 근데 그건 예술 작품이고 일반적인 병기는 예술 작품이 아닌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한계에 대한 이제 대안 방안으로 나온 게 예술정의 불가론 제도론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 제시하고서요, 어떤 이런 대안적 관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글 같은 경우에도요, 맥락주의 비평의 그런 한계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외적인 것에만 치중을 하다가 그 예술 작품 안에 있는 핵심적인 요소를 그걸 간과할 수 있다. 그런 한계를 지적한 다음에 그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런 이 공통점 잘 파악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요 4번이 답인 겁니다. 자, 우리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글이 수능에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처음 읽을 때부터 가글과 나글의 그런 공통점 차이점 자꾸 스스로 파악하려고 해야 하겠습니다. 5번.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이제 나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하면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뒤샹의 샘, 그 작품이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가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론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제 제시가 돼 있죠. 하지만 나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여러 비평 이론, 맥락주의 이론, 형식주의 이론, 그러니까 맥락주의 비평, 형식주의 비평, 인상주의 비평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굳이 연결 짓는다고 한다면 가하고만 관련이 있는 것이죠.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5번을 참 많이 답으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5번을 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이제 가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왠지 나를 또 이미지로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나가 여러 이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말에 이제 여러분이 끌려가지고
나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글에서도 화제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짚었어야죠. 예술작품을 어떻게 감상하고 비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화제와 관련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어야죠. 없잖아요, 사례가. 그죠? 그러면 이 5번 선택지는 답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해야죠. 이해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그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 하는 점 짚어줬고요. 21번. 가의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식론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지문에서 이제 주목했던 건 뭐냐면, 가글의 이 문단에서 이 형식론,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한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그러면서 이제 벨의 형식론인데,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 그 의미 있는 형식, 어떤 성질, 그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작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성질, 어떤 성질을 근거로 해서 예술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 1번 선택지가 적절한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금방 여러분이 답을 골라야 했고요. 2번 보면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가의 형식론은 식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했던 말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입니다. 이 비평가들은 전문적인 공부도 하는 거고요. 전문적인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관람객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죠. 감정을 표현하는 모든 작품은 그 작품이 정신적 대상이더라도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런 감정 표현, 그래서 정신적 대상을 표현했는지 여부를 중시하는 것. 이거는 콜링우드의 견해랑 이제 굳이 관련된다면 콜링우드의 견해랑 관련이 있겠죠. 표현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형식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를 작가 내면의 관념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술의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외부 세계의 형식적 요소가 아니라 형식론은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을 예술작품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특정한 사회제도, 이런 제도를 중시하는 건 이제 제도론, 디키의 이론이랑 관련이 있을 텐데요. 특정한 사회제도에 속하는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가 자격을 부여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만일 이 벨의 형식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비평가들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면 벨의 형식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술작품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답 1번입니다. 그렇죠? 네. 자, 22번입니다. 가에 등장하는 이론가와 예술가들이 상대의 견해나 작품을 평가할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유사한 유형의 이제 문제가 평가원 시험에 이제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선택지를 판단할 때는요. 자, 다시 중요한 것, 견해 주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을 당연히 잘 짚어야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할 거, 이런 문제의 함정은 유사해 보이는 거에 있어요. 근데 그 유사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뭔가 다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런 문제에서 파놓은 함정이에요. 선생님도 뭐 여기저기 문제를 많이 이제 출제를 하지만 이렇게 난도 높일 때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자들도 뭐 선생님이랑 다르겠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볼게요. 모방론자는요, 모방을 중시하죠. 어떤 재현한 것이, 정말 재현을 잘하는 것이 좋은 예술작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뒤샹이 얘기합니다. 뒤샹은 그 변기 그 자체를 예술작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당신의 작품 셈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라는 점에서 여기에 함정에 빠진 거예요. 변기 그 자체라고 제시를 해놓으니까 변기 그 자체를 제시했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변기랑 똑같은 변기잖아. 그러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 유사성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됐죠. 여기 보세요.
분명하게 여기 답 표지가 있잖아요.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을 바꿔 제시하면 이거는 모방한 것이 아니란 말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유사한 이미지 속에서 다른 요소를 정확하게 짚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방론자는 당연히 뭘 중시해요? 모방을 중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지는 당연히 적절하지 않은, 즉 모방론자가 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골라야죠. 모방론자가 모방을 중시하지 않으면 됩니까? 모방을 중시해야죠. 2번 보겠습니다.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대상을 재현하기만 하면, 그죠? 모방론자가 재현을 중시합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는 감정의 표현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 당신의 견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고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얘기하는 거 적절하겠죠? 3번, 표현론자가 낭만주의 예술가에게 당신의 작품은 예술가의 마음을 표현했으니 이런 예술가의 마음을 중시하는 것이 표현론자의 입장이죠. 대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그렇게 모방하지 않았더라도 예술작품입니다. 네, 낭만주의 예술가는 그런 감정을 중시를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이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러니까 3번 선택지도 적절하죠. 이 문제를 잘 못 푼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 말을 놓치고 여기서부터 여기를 하나의 덩어리를 보고 이 말에만, 이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자체니까 비슷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니까 이거 적절한 걸로 인식이 되고 이것도 적절한 걸로 인식되고 이것도 적절한 걸로 인식되고 4번, 5번도 봤더니 다 적절한 거야. 답이 없어. 그래서 틀린 거잖아요. 그런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4번, 5번 보겠습니다. 뒤샹이 제도론자에게 예술계에서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치면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중시하는 것은 제도론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절차와 관례를 거쳐서 그런 예술가들로부터 예술작품으로 이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자격을 부여받으면 예술작품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제도론인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뒤샹이 저의 작품셈 외에 다른 변기들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다른 변기들도 이런 일정한 절차와 관례만 거치기만 하면 그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정한 절차와 관례만 거치고 그냥 자 거기다가 그 어떤 작가의 날인 딱 해놓고 갖다 놓으면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인정받으면 예술작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적절하네요. 이런 4번 같은 선택지 판단 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5번 예술정의 불가론자가 표현론자에게 당신이 예술가의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규정할 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론자는 이런 관념을 예술작품의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글 읽을 때 표현론의 견해적으로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로 짚었던 건데 명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예술정의 불가론자가 기존 이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바로 뭐였냐면 예술은 정의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해놨다. 그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사유비 명제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비판했잖아요. 그 내용 주목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 예술정의 불가론자가 할 말로 적절하다라는 것을 역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많이 틀렸느냐 2, 3, 4, 5에 대한 판단을 사실 잘 못한 게 아니라 1번을 잘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 유사한 이미지 속에 어떤 다른 것이 있는 걸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틀린 거다. 그런 실수 절대로 다시 하면 안 된다. 자, 23번. 다음은 비평문을 쓰기 위해 미술전람회에 다녀온 학생이 가와 나를 읽은 후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작품 제목은 이제 그리움이네요. 팸플릿에 설명이 있습니다. 화가 A가 화가였던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신던 낡고 색이 바랜 신발을 보고 그린 그린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화가 A의 예술가 정신, 궁핍하게 살면서도 예술혼을 잃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던 아버지의 삶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그 아버지처럼 어떤 예술가로서의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가 A. 작품 전체에 따뜻한 계열의 색이 주로 사용됐다는 거면 이거는 그 작품의 형식이죠. 형식. 우리가 지문에서 읽었던 내용에 의하면 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판단을 좀 해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 또 이제 지문 읽으면서 이 콜링우드, 디키, 텐 이런 사람들 이름 표시하면서 견해장 나타내는 말들 주목했는데, 콜링우드 관점 적용한답니다. 화가 A가 낡은 신발을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예술가의 이런 감정 표현, 이런 예술가의 마음, 이걸 중시하는 건 표현론의 입장 맞죠? 콜링우드의 관점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 예술가 화가 A의 그리움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말하는 것 적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키의 관점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디키는 제도론이에요. 이 제도론에서는 결국은 어떤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거쳐서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라고 인정받으면 그건 예술이에요.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에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언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군. 디키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작품이라고 그 자격을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통해서 부여받는 걸 중시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와 관리를 통해서 그런 예술작품으로서 어떤 감상의 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신발의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 자,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디키의 관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럼 2번 답으로 골라야죠. 그렇죠? 네. 3번 텐의 관점을 적용하면 이 작품에서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화가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상징임을 팸플릿 정보를 근거로 해석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텐은요 뭘 중시했냐면 텐은 맥락을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맥락과 관련해서 예술 작품이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술가가 속한 예술가가 속해 있는 문화의 상징과 믿음을 구체화한다. 그래서 A가 추구하는 예술가 정신의 이런 상징이다라고 이런 상징성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는 것, 텐의 관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자, 여기 다음 이제 내용을 또 보면 프리드의 이제 관점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는 뭘 중시하는 사람입니까? 프리드는 이제 그 나의 산문단에 보면 형식주의 비평을 중시한 사람이에요. 작품의 형식적 요소와 그 요소들 간의 구조적 유기성 분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작품의 형식적 요소, 어떤 선, 색, 형태, 이런 조형 요소, 조형 원리 이런 것들을 중시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프리드의 관점 적용하면 프리드가 따뜻한 계열의 색들을 사용했다라는 걸 주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따뜻한 계열의 색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잘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우수한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프랑스의 관점을 적용하면 프랑스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인상주의 비평을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 여기 그림 속에 낡고 색이 바른 신발을 보고 지친 나의 삶에서 자 이게 비평가잖아요. 비평하는 사람. 편안함과 여유를 느꼈음을 서술할 수 있게끔. 인상주의 비평은 그 비평하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거 펼치는 게 비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적절하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24번으로 가겠습니다. 피카소의 이제 게르니카. 정말 유명한 작품이죠.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이 표정 이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요. 정말 전쟁으로 이렇게 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느낌. 이 그림 잘 모르는 선생님도 느낄 수 있다니까요. 자, 이 그림과 관련하여 A, B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A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관점에서 비평한 거래요. 기억의 관점. 그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관점에서 비평한 거래요. 기억의 관점은 뭡니까? 맥락주의 비평이고요. 니은의 관점은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그럼 이제 맥락을 짚어야 되겠죠? 어디에서? A에서. 1937년 히틀러가 바스크 산악마을인 게르니카에 1톤도 아니고 30여 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맥락이에요. 이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 울부짖는 말, 부러진 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비평한 거죠. 그러면서 여기 전 세계에 이제 고발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맥락주의 비평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 복이랑 지문의 내용이랑 또 대응시키는 사고를 했으면 잘하는 거죠. B를 볼게요. 인상주의 비평입니다. 뿔 달린 동물 슬퍼 보이고 아이는 양팔을 벗었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의 어떤 느낌, 생각입니다.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들이 나를 비평하는 자기 자신. 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 생각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보인다. 고통과 좌절감이 느껴지지만 희망을 갈구하는 훌륭한 작품이다. 비평하는 사람 자신의 느낌, 생각 잘 드러나 있습니다. 1번, A에서 1937년에 게르니카에서 발생한 사건을 언급한 거는 결국은 역사적 사건, 그것을 맥락에 관한 자료로 그걸 가져와서 작품을 해석한 거죠. 적절합니다. 2번, A에서 비극적 참상을 전 세계에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네,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전쟁의 참상을 사회에 알리고 그 사회의 그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비극적인 것이구나, 고통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큰 고통을 안기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에 미치는 효과 고려하는 건 맥락주의 비평의 관점과 관련이 있으니까 적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의 좀 일종의 팁으로 좀 얘기를 하면요,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지문 그 이문단에 보면요, 거기 열거되어 있는 말들이 있어요. 시대의 환경,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 작품이 사회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문에 그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들은 괜히 열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선택지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열거를 해놓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 그 열거된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좀 신경 쓰면서 눈길 조금 더 주면서 읽어요. 알겠죠? 3번, B에서 슬퍼 보이고와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이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는 비평하는 사람의 생각, 느낌이죠. 인상주의 비평은 비평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비평하는 겁니다. 비평가 자유의지로 무한대의 상상력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가의 심적 상태를 표현하는 걸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비평하는 사람의 생각, 느낌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작가의 심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번 답이죠? 네. 4번, B에서 우울한 색과 기괴한 형태를 언급한 것은 비평가의 어떤 주관적 인상, 느낌, 생각이죠. 그 다음에 5번, 희망을 갈구하니라고 서술한 것은 비평가의 자유로운 상상력, 그렇죠? 비평가의 어떤 생각이 당연히 드러난 거죠.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보면, 문맥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말이 A의 동음이의어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 보면요, 전제인데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전제해야 한다. 네, 어떤 주장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근거로 삼는 것, 어떤 토대로 삼는 것, 그게 전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이 모방론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근거로 삼는 거잖아요. 먼저 토대로 삼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장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을 먼저 어떤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토대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동음이의어는 뜻이 다른 것이어야 돼요. 자, 가을은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시기이다. 여기 지문의 B의 시기나 여기의 시기나 다 그런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다를 이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달리 논하는 거죠. 달리 논할 여지가 없다. 근데 C는요, C는 이 이론이에요. C를 보세요. 평가적 이론들과 달리, 즉 지식 따위를 해명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일반화한 그런 어떤 명제 체계, 그런 의미로 이제 C는 제시가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달리 논함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럼 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 답이죠. 이 소설은 사실을 근거로 하여 쓰였다. 네, D도 똑같이 의미 다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의 시각,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것, 그것도 역시 의미가 지문이나 여기 5번에 제시된 거나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 25번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독서 남은 세트 2세트가 있습니다. 사회랑 이제 과학인데요. 그 사회와 과학과 관련해서도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지점들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죠.